중학교 때 가세가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대저택에서 부모님과 저의 동생 셋이 살았었는데 아빠의 회사가 공중분해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오는 걸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는데 저희 집에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와 빨간 딱지를 가정과 가구에 덕지덕지 붙였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피아노에도 붙였고 동생들의 책상과 침대, 심지어 가방에도 붙이더라고요. 빚을 갚지 않으면 집안 물건이 다 남의 손으로 떠난다고 했죠. 식구들은 좌절했고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평온을 찾길 바랐습니다. 아빠는 반드시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 돌아오겠다고 외출하셨는데 며칠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술을 드시고 공원에서 잠들었는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셨고 만취 상태로 길에서 주무셨으니 쇼크로 떠나신 거죠. 남겨진 저희 식구들은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나 지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가진 게 없으니 엄마 가지고 있던 전 재산으로 급하게 방을 구했답니다. 지하방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물도 새고 벌레도 많았죠. 동생들은 하루아침에 이런 집으로 이사 온 것이 분했는지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생계를 위해 식당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셨고 저는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집안의 일을 거두는 거라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똑같은 날들을 보내며 지하에서 빨리 벗어나길 기다렸어요. 수지야, 우리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전세 아파트 계약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그럼 엄마가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 너와 네 동생들 이제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어. 엄마, 안 쉬고 맨날 무리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이사까지 가게 됐네.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 네가 많았지. 네 동생들을 네가 키우다시피 했잖아. 학교도 자주 빠져가면서 말이야. 고생 많았고 미안했다.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면 엄마도 일하는 시간 줄일게. 그래,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데 잘 쉬지도 않잖아. 몸 생각하면서 일해. 아, 나도 알바하려고. 동생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나도 돈 벌어서 도와드릴게. 네가 무슨 돈을 벌어?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너 우리 집이 부자였을 땐 늘 1등만 하던 애였잖아. 집안이 망하고 나서는 네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가 없어서 공부를 잘 못해서 떨어지긴 했어도 넌 분명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못해도 의사는 될 거다. 무슨 의사야. 엄마 나 별로 안 똑똑해. 중학교 때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랑 같은 줄 알아?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널리고 널렸어. 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수지야. 엄마가 미안해서 평생 한이 될 거야. 공부해. 엄마 월급도 올랐고 쉬는 날에는 파트타임으로 청소부 자리도 얻었어. 너 학원도 보내주고 책도 많이 사줄 거야. 우리 장녀부터 해서 아들 둘과 막내딸까지 못 해준 걸 다 해주면서 살 거야.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 힘을 엄청 내셔서 2년 만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셨어요. 애를 넷이나 키우면서 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무일푼으로 지하방으로 가서 지냈는데 2년 만에 많은 변화를 주셨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을 하고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식당 사장님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는데 과로로 인해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겨우 작은 희망을 얻었는데 말이죠. 황망하게 떠난 엄마가 가엾고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전세 아파트에서 저희 네 남매가 살게 되었어요. 엄마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저의 새 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도저히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가장은 저였으니 책임을 지고 잘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1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하셨던 식당 일을 똑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건 저의 결정이 아니라 아직 성인이 아닌 제가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 말고는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결정했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손님이 식사를 하고 나가시면 그 자리를 치우고 음식 조리를 하고 서빙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몸살이 나도록 힘들다는 게 문제였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100분의 1은 알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일하며 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학비와 급식비, 용돈, 책값 등등 부족하지 않게 챙겨주면서 키웠죠. 식당에 길들여져서 다른 일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느 중년 여성이 말을 걸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아가씨, 예쁘게 생겼네. 혹시 배우나 가수할 생각이 있어? 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누구 보고 말을 하겠어? 여기 아가씨 말고 누가 있다고? 자, 명함 받아. 생각 있으면 사무실에 한번 찾아와. 여기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 조금 유명하지. 아가씨 마스크가 딱 배우상이라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제가요? 전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이거 사기 아니죠? 거기 회사 주소 있잖아. 회사로 날 찾아오면 만날 수 있으니까 결정은 아가씨가 해. 너무 늦게 찾아오면 내가 아가씨를 까먹으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되도록 빨리 와. 명함을 건네준 여성 매니저가 떠나고 저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된 저의 모습을 상상했고 시상식장에서 드레스를 입은 채 상을 받고 소감을 전하는 저를 상상했어요. 저에게 아주 큰 기회가 왔다고 확신했고 바로 다음 날 연예 기획사를 찾아갔습니다. 저에게 명함을 준 매니저를 만났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어요. 카메라 빨 잘 봤네. 수지 씨는 천생 배우 얼굴이다. 오디션만 잘 보면 배우 인생 살 수 있겠어. 정말요? 매니저님, 그러면 진짜로 제가 배우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회사까지 찾아왔으면서 아직도 못 믿나 보네. 바로 스타가 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잘 배우고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저 열심히 할게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기회가 왔으니 이걸 잘만 하면 저의 인생도 탄탄대로일 것이고 동생들의 뒷바라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룹 연기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도 뒤늦게 합류해서 연기를 배웠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입을 열기 힘들었는데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다 되뇌며 용기를 냈더니 천연덕스럽게 대사가 터져나왔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 노력을 높이 칭찬하며 크게 될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주셨죠. 연기 수업을 2~3달 받고 매니저님이 저를 드라마 출연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아주 짧게 나오는 단역이었지만 저에겐 황송하고 영광인 순간이라 매니저님께 큰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의사였고 여주인공에게 암이라고 전해주는 대사 한 줄이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주인공은 여기서 놀라면서 울어야 해. 암에 걸린 게 믿기지 않는다. 뭐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야. 자, 슛 들어간다. 액션! 액션하는 순간 하얀 가운을 입고 선 제가 차트판을 보고 여주인공에게 대사를 했습니다. 환자분, 암입니다. 폐암이요.
제가 폐암이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컷! 야, 여주인공! 뭐야? 목소리 톤이 그게 뭐야? 로봇이야? 아니, 상대 의사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의사 바꿔주면 안 돼요? 연기를 너무 연극처럼 하네요. 지금 어떻게 바꿔? 시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연기가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하자. 그럼 의사 아가씨, 연기 좀 힘 빼고 해. 내 연기가 돋보여야 하니까. 오버하지 말고 조용히 한 줄 읊으면 된다고. 전 배운 대로 한 건데. 알겠어요. 힘을 더 빼고 할게요. 다시 액션 하는 순간 대사를 했더니 여주인공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목소리 톤 거슬리네? 야, 너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없잖아. 엑스트라면 엑스트라답게 티 안 나게 연기를 해야지 왜 자꾸 튀려고 오버하는 거야? 네? 전 의사처럼 대사를 한 것뿐인데요. 지가 진짜 의사인 줄 아나? 야, 넌 보조 출연 엑스트라 가짜 의사라고. 엑스트라 주제에 진짜 의사 흉내를 낼 필요가 있겠냐? 딱 보아하니 얼굴도 그저 그렇고 연기도 그저 그런 게 얼마 못 가겠네. 야, 너는 다른 일을 해도 주구장창 망하고 자리 못 잡을 거다. 아니, 무슨 그런 막말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인터넷에 예의 없는 아나무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다 맞는 말인가 보네? 뭐야? 야,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여주인공과 마찰이 생기자 감독님이 나가라고 하더군요. 감독님이 빠지라고 하니까 빠질게요. 그런데 배우님,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살지 마세요. 나중에 벌 받습니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야, 너 나가. 어디 짜투리 따위가 거목한테 까불어. 네 인생은 평생 엑스트라 단역일 거야. 연기 아니고도 다른 거 해도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 이 한심한 인간아. 온갖 막말을 하더니 저를 노려보더니 딴 사람으로 바꾸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자 감독님이 스텝 한 명을 투입시키고 저를 뺐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연기 도전은 대실패였습니다. 여주인공의 한마디에 그냥 카메라 밖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2달 동안 연예인을 하겠다며 동생들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정신 차리고 현실로 돌아가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남동생들이 고2, 중3이었고 여동생은 중2였죠. 머지않아 대학에 들어갈 테니 제가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으로 구한 직업은 백화점 명품샵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기본 월급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매출을 올리면 저에게도 보너스가 떨어지니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고객들은 상류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달 월급을 받자마자 명품을 사러 오는 여자 손님들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가방 하나를 사는 손님들도 있었죠. 요일마다 한 사람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죠. 정말 웃겼답니다. 일하면서 느낀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명품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아예 없었고 매일 판매 실적을 올리니 보너스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상 고객님도 조금 있긴 했어요. 어딜 가나 무례한 손님이 있는 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평행이론인가 봅니다. 어느 날 가품 가방을 가지고 와서 환불해달라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거 엊그제 샀는데 환불해줘. 손님, 이건 가품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가짜라고? 분명 여기서 샀다고 들었다고. 나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당장 환불해줘.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가품이 맞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전문가라도 돼? 고객님, 가방은 인조가죽이에요. 여기 보시면 벌써 뜯어지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지퍼도 다르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릴 수 없겠어요. 젊은 게 아주 사람을 만만하게 보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언제나 무례한 손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큰 소리를 치곤 하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품은 확실합니다. 그래, 알았다.
나도 선물 받은 거라 몰랐다고. 그런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민망하게 만들어야만 했냐? 고객님,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혹시 다른 제품 구경하시겠어요? 얼씨구, 너 같으면 쪽팔리고 나서 쇼핑이 되겠냐? 됐거든. 내가 네 이름 석자 외우고 가야겠다. 고객센터에 불친절하다고 올려버릴 거야. 뭐야? 명찰에 강수지라고 쓰여 있는 거야? 강수지? 참나. 야, 보랏빛 향기나 불러봐라, 이 버릇없는 거사. 더 구경하실 것 아니고 반품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진상치고는 그래도 귀여운 편에 속하는 고객님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희 매장에 찾아오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고객님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 생일날 동생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테이블에서 그 고객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눈에 진상 손님을 알아보았고 무슨 일인지 금세 파악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 같았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며 여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졌답니다. 허둥대는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들을 밀어내고 제가 고객님의 뒤에서 가슴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나, 둘, 셋, 빠싸! 까!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자! 새우를 통째로 드셨나 보네요. 이게 걸려서 숨을 못 쉰 모양이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휴, 고마워요. 내가 아가씨 아니었으면... 잠깐, 우리 어디서 봤죠? 네, 고객님. 저희 명품샵에 오셨었죠. 그때 그 냉철한 직원? 그렇게 보였었나요? 그때는 제가 매뉴얼대로 대처하느라 차갑게 보였나 봐요. 죄송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날 구해줬으니 말을 드려야겠네요. 고마워요. 이젠 괜찮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동생들이랑 온 거예요? 네, 막내 동생이 생일이거든요. 동생이 셋이나 있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자 고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쓰럽게 보시더군요. 아마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고객님은 그날 저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물어보시며 감사의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선물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가장으로 살아보니 누가 베풀어 준다고 하면 무조건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집으로 감자, 고구마 박스와 동생들에게 필요한 책들이 여러 박스가 배달 왔어요. 그 진상 고객님이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가득 든 박스를 뜯어본 동생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이거 돈 봉투 같은데? 봉투? 줘봐.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의 돈이 들어있었고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동생들 뒷바라지는데 고생이 많다며 생활하는데 보태어 쓰라고 쓰여 있었고 지난번 명품샵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가 마지막에 쓰여 있었죠. 그때 알았죠.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가품을 반품해달라고 오신 손님을 선물을 받고 오신 거였는데 거기에 대고 가품이라고 말하기만 하고 손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인생 사는 법을 또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물이 흐르듯 멈추지 않고 잘 흘렀습니다. 남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고 막내 여동생은 대학 졸업반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답니다. 누나, 발 좀 봐봐. 굳은 살이 엄청나네. 형, 누나가 우리 동생들 키운다고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런 거잖아.
언니 없었으면 우린 대학은커녕 어디 가서 노숙이나 하고 있었을걸? 니들 오늘 왜 그러냐?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는 거야? 누나 이제 곧 30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이젠 우리가 누나의 등대가 되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나 아직 28이야. 이제 곧 30이라니. 아직 2년 남았다. 그래, 아직 20대야. 그러니까 찬란하게 20대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 니들이 나보다 잘 번다 이거냐? 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누나한테 까부네. 누나, 형이랑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누나가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 우리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잖아. 이제라도 누나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 공부? 내 머리가 따라주려나? 언니, 그러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오빠들이 저렇게 언니한테 돈 쓰고 싶어 안달인데 까짓것 해보라고. 내가 동생들을 잘 키웠는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니들이 알아서 잘 커졌구나. 참 착하게도 컸다. 동생들은 자기들 칭찬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며 진심으로 제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부담이 되긴 했으나 저도 한때는 꿈이 있는 소녀였으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동생들이 바라는 대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일하던 백화점 명품 샵을 떠나 독서실과 학원을 오가며 수능 준비를 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은 검정고시로 받았을 때 많이 아쉽고 서운했는데 공부를 시작하니 아쉬움의 갈증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동생들이 매달 용돈과 생활비, 그리고 공부할 돈을 다 지원해줬는데 그걸 받았으면서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저 스스로에게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동생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만 생각하고 욕심을 내며 공부를 1년 하고 6개월 동안 해서 나이 30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누나, 이거 진짜야?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 아니지? 우리 누나가 의대라니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오겠네. 난 언니를 믿었어. 역시나 우리 언니는 큰일을 해냈다고. 축하해 언니. 동생들은 제가 의대에 합격한 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줬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웠답니다. 30살에 20살 친구들과 함께 입학식을 하고 신입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말을 아끼며 조용히 앉아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죠. 동기들이 저에게 반말을 하는데 일부러 나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저에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더군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당황했답니다. 수지야, 너 내 여자 해라. 나 재수해서 너보다 1살 오빠니까 반말해도 되지?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오빠랑 사귀자. 재수했다는 21살 동기가 저에게 고백하자 동기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더군요. 다들 사귀어라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죠. 저는 가만히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대답해 주라고 하면서 보채길래 그냥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너 기찬이라고 했지? 재수했다고? 내 막내 여동생이 대학 졸업해서 취업했는데 내 큰동생은 대기업 다니고 둘째 남동생은 공기업 다니고 나는 올해 30이야. 아가 기찬아, 너보다 9살이나 많은 누나니까 괜히 까불지 말거라. 뭐? 30살? 아, 강수지, 너 지금 오빠 놀리냐? 나랑 사귀는 게 부담되니까 괜히 거짓말하는 거지? 네가 어딜 봐서 30이냐? 얼굴에 완전 애기라고 쓰여있거든 이 귀염둥이야. 귀찮아, 그만 까불어라. 누나 마음 잡고 공부해서 의대 들어왔어. 그리고 고생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사갔는데 애기라고? 고맙다고 해야 하나 이걸? 제 말을 끝까지 믿지 않더라고요. 비단 고백한 기찬 학생뿐만 아니라 동기들 모두 제가 20살인 줄 알더라고요. 학교에 30살짜리 대학생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며 거짓말하지 말라며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기찬이는 제 옆자리로 와서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수지야,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진짜 나 한참 누나라니까? 까불지 말고 저리 가. 오빠랑 사귄다고 대답하면 피해줄게. 어서 대답해봐, 아가야.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날 감당할 수 있겠니? 수지야, 이 오빠는 진심이야. 당연히 너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기찬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저를 데리러 온 큰동생과 둘째 동생이 호프 집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남동생들은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누나, 우리 왔어. 술 많이 마셨어? 우리 누나가 신입생이 되더니 아주 귀엽구만. 누나, 여기서 누나한테 까부는 애는 없지? 까부는 애? 내 옆에 있는 애가 나랑 사귀자고 하는데. 귀찮아? 내 동생들이야. 다시 네 마음을 말해봐. 제 동생들을 본 동기들은 하나같이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기찬이는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기찬 오빠, 나 책임진다며. 감당할 수 있다며. 가긴 어딜 가려고 그래. 저기, 누님, 제가 실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님. 왜 계속 수지라고 불러줘? 오빠 나랑 사귀자고 했잖아. 내 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해봐. 누님,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봅니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동생들을 보고 겁먹은 기찬이는 그제야 제가 30살 누님이라는 걸 믿고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이 어린 놈의 자식, 건방 떨었으니 벌주라도 마시고 가. 누나가 시원하게 말아서 한 잔 줄게. 결국 저에게 고백한 남학생은 정신을 차렸고 학교에서 마주치면 누님 하면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개강 후 수업을 듣는데 하나같이 어려워서 늦게까지 공부할 시간을 내야 했답니다. 의대에 합격한 것보다 학점을 채우고 졸업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수업 중 내과학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멋있고 카리스마가 있어 저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의대에 왜 들어왔나? 거기 눈 큰 남학생? 네, 저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의사라서 대를 이어서 하라고 해서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솔직해서 좋네. 거기 나이 많은 신입생. 이번에는 저에게 질문하더군요. 저는 부자가 되려고요. 어렸을 때는 멋있어서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30살에 의대에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네. 그럼 내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우리 엄마는 식모였고 아빠는 얼굴도 몰라 일찍 돌아가셨거든. 엄마랑 주인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생각했었어. 그 집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사버리려고 공부해서 의대를 왔고 지금은 교수까지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의대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의사가 될 사람들이니 공부를 죽어라 해야 하고 죽어라 실습해야 해. 그리고 논문도 질리도록 써야 해. 어떤 목적으로 의대에 왔든 다 똑같이 돼질 각오를 하고 공부하란 소리다. 자, 그럼 출석 불러보자. 여 교수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더니 무슨 이유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되라고 전곡을 찔러주셨습니다. 강의는 정말 에너지 넘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고 싶었답니다. 제가 괜히 롤모델로 삼은 게 아니었죠. 교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직접 교수실로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교수님, 들어가도 될까요? 수지 학생 들어와. 교수님은 오늘도 정말 예쁘시네요. 교수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지? 수지 학생이야말로 정말 예뻐.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서 아주 예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온 거야? 궁금한 건 항상 넘치죠. 그런데 교수님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데이트?
또 나한테 반한 학생이구만. 매년 수지 학생 같은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어. 겨우 한 명이요? 잘 따르는 제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갔더니 커피도 타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됐어요. 수지 학생, 나이가 30이라고 했지? 네, 조금 늦게 공부를 했죠. 늦은 건 아니야. 나도 27살에 의대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둘이 비슷한 케이스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가난하게 컸거든. 고등학교 때까지 남의 집에 얹혀 살았어. 엄마가 가정부로 일했고 난 그 집에서 눈치 보면서 자랐지. 눈치를 많이 줬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얹혀 사는 거니까 눈치가 보이지. 그리고 그 집은 내 친구의 집이기도 했어. 친구의 집이요? 그러면 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겠네요. 맞아. 그 친구가 늘 나에게 큰 도움을 줬어.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를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녔고,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항상 남몰래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던 아이였지. 그때는 그 친구한테 질투도 많고 샘도 많았어. 그 친구가 좋기는 했지만 너무 잘나서 속으로 욕도 하고 그랬어. 교수님은 어린 시절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셨는데 친구라는 분이 많이 도와주고 보듬어 준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이 모친과 주인집에서 나올 때는 친구가 아끼던 반지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 반지야. 그 친구는 이걸 팔아서 생활하는 데 쓰라고 준 거야. 내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 그런데 아까워서 팔지를 못하겠더라. 진작 팔았으면 난 20살에 대학에 갔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안 파셨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 고마워서 나중에 은혜를 꼭 갚을 때가 되면 돌려주려고 여태껏 끼고 다니지. 그럼 아직 제외하지 못하신 거예요? 응. 못 만났어? 아쉽게 됐지. 내 얘기는 그만하고 수지 학생 이야기 좀 해봐. 어릴 때 힘들었던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털어냄으로써 트라우마나 결핍이 작게 남아 해소되니까. 얼른 털어놔봐. 나 내과학 말고도 뇌과학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해봐. 저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지하실 이사,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장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연예인이 되겠다고 기획사에 찾아가 의사 역할을 맡은 일화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명품샵에서 일할 때 진상이었던 손님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살려드린 이야기도 꺼냈답니다. 교수님은 껄껄 웃으시며 제 인생도 파도가 참 많았다며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와 교수님은 자주 붙어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와 교수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떠돌았답니다. 교수님, 저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 들었지? 애들은 참 말을 지어내는 걸 좋아해. 매년 이런 소문이 돈다니까. 교수님 실례지만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이라. 왜? 내가 진짜로 수지 너를 좋아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니?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니까요. 교수님은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 명 있었어. 7살 때까지 잘 크다가 어느 날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지. 남편과 나는 매일 우울하게 앉아서 대화도 안 했어. 서로의 얼굴을 보면 아들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지. 결국 모이지 않는 벽은 더 두꺼워졌고 같이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산 지 꽤 오래됐어. 이제 궁금한 게 풀렸나? 저런, 유감이에요. 아드님과 그렇게 되셨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 수지 학생, 떠도는 소문은 그냥 재미로 넘겨. 그런 거 오래 못 가고 사라지니까. 네, 교수님. 1학기가 종강하고 여름방학이 되자 동생들이 여름 휴가를 가자면서 바닷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찾아가 놀았고 새까맣게 타서 휴가를 마치고 큰동생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아닌 납골당 앞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계신 곳이었죠. 누나,
오늘 할 일이 있어. 우리 부모님 좋은 자리로 바꿔드리자. 햇빛이 잘 드는 자리로. 동생이 나보다 생각이 깊네. 난 그 생각을 못했는데. 누나는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무튼 좋은 자리로 바꿔드리고 누나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해드리자. 그래, 우리 동생들 덕분에 의대생 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려야겠어. 큰 동생이 앞장서서 관리자에게 예약했던 자리로 부모님의 유골함을 옮겨드렸어요. 눈높이에 딱 맞는 자리였고 햇빛과 달빛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죠. 엄마, 우리 왔어. 동생들이 다 커서 밥벌이도 하고 큰 누나한테 공부하라고 해서 의대까지 보내줬네. 동생들 키운 보람이 장난 아니야. 내가 어릴 적 엄마한테 꿈이 의사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 꿈을 이룰 발판을 잘 밟고 있으니 나중에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 저에 이어서 동생들도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부모님께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고 다들 웃으며 떠날 준비를 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저희 옆으로 다가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수지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 교수님의 시선은 저희 엄마 유골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수지야, 수지 어머니 이름 물어봐도 될까? 여기 계신 김복희의 엄마예요. 그러자 교수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다가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동생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보았죠. 네가 복희 딸이었단 말이야? 정말 그런 거야? 내 친구 복희 딸이 수지 너였단 말이야? 교수님, 그럼 교수님이 살던 주인집 딸이 저희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던 집이 너희 엄마 집이었다. 날 가장 아껴준 친구가 복희였어. 사실 복희랑 연락이 끊기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희가 세상을 떠난 걸 알았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여기에 왔었다. 어쩐지 네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더니 복희의 미소를 많이 닮았구나. 어릴 적 그 미소를 내가 왜 알아보지 못한 걸까? 참 바보 같네. 교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인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친구가 저의 스승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했답니다. 곧 눈물을 그친 교수님이 엄마의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친구 포키야. 미안하다. 네가 힘들 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하지만 이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너의 예쁜 딸 수지, 내가 책임질게. 내 제자로 들어왔으니 나보다 더 나은 의사로 만들어줄게. 부디 편안하게 쉬어. 교수님과 저와 동생들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돌아가는 길은 교수님의 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교수님이 저의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놓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의 대학 등록금을 모두 내주시겠다고 했고 저 혼자 지낼 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파트가 세 채인데 하나는 수지, 네가 써라. 식구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거야. 교수님,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복희한테 갚은 거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줘. 그래서 대학교 학비도 교수님이 지원해 주셨고 혼자 살 집도 주셨고 공부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수님의 멘토는 항상 큰 도움이 되어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겪고 내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제 나이가 40대가 되어서였죠. 그리고 같은 의사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남자친구도 사실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소개팅을 해서 오랜 연애를 하고 제가 전문의가 되었을 때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제가 연예인이 되겠다고 단역으로 의사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갑질하던 여자 배우였죠. 저기 오랜만이네요. 나 아세요? 당연히 알죠. 텔레비전에서 잘 나오잖아요. 뜸하다가 요즘에는 악역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내공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인이라도 해줘요? 아니요. 의사로서 해줄 말이 있네요. 담배를 많이 피우신 모양이네. 폐암입니다. 뭐요? 내가 폐암이라고? 말도 안 돼. 암 병동으로 옮기셔야겠어요. 아, 그리고 20년 만에 하는 말인데 나 안 망했어요. 당신이 나를 엑스트라라고 무시했지만 이렇게 진짜 의사가 됐네요. 어쩌면 내가 의사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배우님 덕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사 인사를 해야 하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의사쌤, 나 심각한 거예요? 치료받으면 낫는 겁니까? 여배우는 당연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폐암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치료만 잘 받으면 낫는다고 일러줬습니다. 단역으로 의사 역할을 하며 무시당했던 제가 진짜 의사가 되어 그 배우에게 차트를 보고 의사소견을 말하니 정말 짜릿했습니다. 우월감을 느꼈지만 아주 잠시만 교만했고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저의 소명을 다한 진료를 했어요.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과 사랑하는 동생들, 그리고 저의 의사 동기들, 백화점에서 함께 일한 직원들, 식당에서 일했을 때 만난 인연들, 무수히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답니다. 신부 대기실이 여기가 맞나? 맞네. 수지씨 나야 나. 명품샵 진상머리. 어머, 아주머니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2번이나 흘렀네. 수지씨랑 명품샵에서 한판 붙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날 살려준 건 정말 두고두고 회자될 에피소드야. 그러게요. 처음엔 진짜 둘 다 서로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아주머니가 선물도 보내주시고 동생들 학비에 보태 쓰라고 장학금까지 주셨잖아요. 아주머니, 제 동생들 아주머니 덕분에 아주 잘 컸어요. 다들 직장생활 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주니 고맙네. 그게 다 수지씨가 밝아서 그래. 수지씨 에너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 나도 봐봐. 수지씨 덕분에 수지 맞았다니까. 사업 투자해서 엄청 큰 돈을 벌었다고. 정말 잘 됐어요, 아주머니. 수지씨, 잘 살아야 해. 동생들 보살피던 예쁜 아가씨니까 사랑 많이 받고 살아야 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네, 아주머니. 아주 든든하네요. 이어서 다른 여자분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여배우였어요. 쌤, 축하해요. 배우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감사해요. 아니, 내가 과거에 갑질했다고 해가지고 내내 마음에 걸려서 내가 치료도 잘 받아서 나았으니까 찾아왔지. 그런데 내가 진짜 엑스트라 인생이 어쩌고 하면서 막말을 했어?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배우님 덕분에 제가 빨리 연기를 관두고 나왔잖아요. 그때 안 그만뒀으면 뜬구름 잡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심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다행이고. 수지씨,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막말했을 때는 나도 어렸고 어깨에 거만함이 들어서 그랬을 거야.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결혼식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배우님. 그래. 그럼 나중에 촬영장 놀러와. 내가 차은우랑 드라마 찍게 됐거든. 차은우랑 인사시켜줄게. 차은우요? 이런 가문의 영광이. 배우님 꼭 불러주세요. 제가 배우님이랑 친해져서 정말 좋네요.
과거에 짧게나마 만났던 사람들과 웃으며 만나게 되니 정말 기뻤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빼꼼하고 신부 대기실 문을 열더군요. 누님, 접니다, 기찬이. 기찬이구나. 어서 와. 이야, 우리 누님 엄청 예쁘시네. 내가 21살 때 수지 누나 보고 반했을 때 꼬셨어야 했어. 그때 누님 동생들이 워낙 무서워서 포기한 게 억수로 후회가 됩니다. 그러게. 남자가 용기를 더 냈어야지. 네가 계속 들이댔으면 나도 9살 연하 남편 만날 뻔했잖냐. 아무튼 와줘서 고맙다. 기찬이 너 섬에서 일한다고? 보건소라고 했지. 네. 도시는 지긋지긋해서 조용한 섬에서 살고 있어요. 저 보건소 간호사랑 연애 중이라 곧 청첩장 나올 겁니다. 아직 젊은 놈이 벌써 장가를 가려고? 알았다. 나중에 네 각시 보면 날 꼬시려고 했던 너의 에피소드를 풀어줄게. 누나, 그런 이야기는 예촉으로 잠가둡시다. 벌써 시작한 모양이네. 누나, 이따가 봐요. 신랑이 입장하고 사회자의 큰 목소리에 신부 입장을 홀로 했습니다. 혼주석에는 아빠도 엄마도 안 계시지만 동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앞에 교수님이 서서 주례를 봐주셨습니다. 오늘은 제 딸 같은 제자 강수지 양의 결혼식입니다. 이렇게 주례자로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지 양과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 수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큰 인연이었죠. 수지 모친이 저의 절친이자 제 꿈이 실현되도록 큰 자신감을 준 분이죠.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은 저와의 인연 이야기를 시작으로 축복의 말과 조언과 덕담을 해주셨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행진을 하는 순간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어서 눈물이 없는 편인데 결혼식 날은 정말 좋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니 교수님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어요. 수지야, 경태야,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잘 놀다 왔니? 교수님, 여기까진 왜 나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내가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자, 같이 가자. 무슨 선물이길래 그러세요? 교수님이 선물만 준다고 하면 심장이 떨려요. 선물 스케일이 너무 커서 떨린단 말이에요. 얼른 출발하자. 해지기 전에 가서 빨리 일을 해치우자고. 교수님이 저와 남편을 데리고 간 곳은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았던 저택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교수님이 그 집을 매입했다고 하셨습니다. 엊그제 집주인이 나한테 팔았어. 내가 집 팔 거면 나한테 팔라고 일러 뒀었거든. 이 집을 사셨다고요? 교수님 여기서 사시려고요? 내가 살면 좋겠지만 원래 주인한테 가면 더 좋겠지. 이 집 다음 주에 이사한다니까 수지랑 경태가 둘이 들어가서 살아. 지금 신혼집은 세를 주든지 하고. 교수님 말도 안 돼요. 이 집 가격이 얼마인데 저한테 선물로 줘요.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까? 네? 뭐야, 받고 싶으면서 왜 아닌 척 대답하고 그러냐? 수지 너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딱 표시가 나. 저는 붉어진 얼굴로 혀를 내밀었습니다. 들켰네요, 교수님. 정말 이 집이 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아봐. 네 엄마가 여기서 끝까지 살지 못했지만 너는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교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도 앞으로는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갈게요. 베풀 거면 계좌번호 알려줄게. 소아암 기부처인데 매달 입금해라. 네네, 그럴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어릴 적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았던 집까지 매입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베품으로 사는 것을 교수님께 보여드리며 살기로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1년 뒤 저택에서 남편과 지내며 아들을 낳았어요. 저희 집은 매주 동생들과 교수님이 오셔서 아들을 봐주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신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여배우님도 다녀가셨고 백화점 고객 아주머니도 다녀가셨어요. 수지씨, 아들은 배우 얼굴이야. 나중에 악역배우 시켜봐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제 아들한테는 갑질 안 하실 거죠? 수지씨 또 그 소리야? 난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리고 그땐 나도 어렸다고. 알았다. 또 사과할게. 미안했어. 그때는. 정말 미안해. 수지씨, 내가 베네 쪼고리를 직접 떠왔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아들 잘 입혀. 어머, 아주머니 고마워요. 매번 선물만 받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죄송하긴 무슨. 그러고 보니 우리 인연이 참 길다. 처음엔 웬 수지간인가 싶었는데 말이야. 그때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 베네 쪼고리는 가품 아니야. 내가 만든 진짜 명품이니까 잘 입히라고. 당연하죠. 고마워요, 아주머니. 수지야, 오늘이 복귀 기일인 거 알고 있었니? 네, 교수님. 오늘 납골당 가기로 했어요. 동생들이 아마 여기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도 얻어 타서 같이 가야겠다. 바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매년 감사해요, 교수님. 내가 고맙지. 복희한테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초인종 울렸다. 수지 네 동생들 왔나 보네. 자, 그럼 출발해볼까? 네, 교수님. 출발. 인연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저에게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나니 달콤한 열매를 매일 먹는 기분이네요. 제가 고생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 위로되는 사연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이 우리 남은 생애 첫날입니다. 파이팅!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